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 전쟁은 무기한 휴전 상태에 진입합니다. 분단된 두 나라는 제일 먼저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국토를 수습함과 동시에 주어진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는데요. 당시 김일성이 받아든 보고서에 적힌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농경지의 부족이었죠. 산지가 80%에 달하는 북한 지리의 특성상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 식량 자급자족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의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갯벌이 넓은 데다 해안선이 복잡해 간척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전쟁 전인 1948년 11월에 진행된 내각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인민경제개혁의 주요 과업으로서 평안남도의 청천간 하류 지역을 우선적으로 간척할 것을 논의했던 바 있는 만큼 김일성은 망설임 없이 간척 사업을 지시했죠. 그렇게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된 전후복구 3개년 계획기간 동안 서해안 간척지 조사를 진행한 북한은 추후 개발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수년간의 관계 사업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 후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간척 사업을 개시한 북한은 우선적으로 3억 6천만 평의 간척지를 확보한 후 향후 10년간 약 9억 평의 간척지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1978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가 김일성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10수년간의 결과물은 너무나도 참혹했죠. 북한 국토를 전부 통틀어도 새롭게 개간된 간척지가 고작 9천만 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 10억 평 이상을 간척할 것을 계획했던 평안남도의 간척지는 4,400만 평에 불과했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9천만 평의 간척지 중 21%에 달하는 면적이 미사용 간척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간척지 개발에 사용할 수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했는데요. 특히 평안남도 간척지가 자리 잡은 위치는 최악의 입지 조건을 하고 있었죠.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가 무려 100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물을 공급할 만한 커다란 하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동강의 수자원이 평안남도 간척지 전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지도 않았는데요. 고민 끝에 김일성이 내놓은 타개책은 바로 간문이었죠. 김일성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계획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대동강과 서해가 만나는 위치에 커다란 간문을 건설해 대동강의 수위를 대폭 올리면 간척지 전부에 용수를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담수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대동강 하류의 수위를 예방 가능한 것은 물론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확충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예상했죠. 김일성은 자신의 혁명적이고도 천재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아들인 김정일에게 소련과 접촉하여 간문 설계도와 시공 관련 기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초청을 받고 건설 예정지를 시찰한 소련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는데요.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의 주도하에 벌였던 대규모 미개척지 개간 사업의 후폭풍으로 농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던 소련은 무턱대고 개간을 실시할 경우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소련 기술자들은 공산주의 동지인 북한이 자신들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간문을 건설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설계도 요청을 거부합니다. 건설 계획을 취소하십시오. 그러나 김정일은 소련 기술자들의 조언을 김일성에게 고지고대로 전달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현재의 북한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김정일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국가일 뿐 부자 세습이 가능한 유사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북한 내에는 쟁쟁한 후계자 후보가 가득했으며 김정일은 단순한 김일성의 친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커다란 권력력을 지니고 있던 김정일은 어떻게든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되기 위해 10대 시절부터 김일성의 수행을 자처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순위 후계자 후보였던 이복 동생 김평일의 비리를 밀고 하는 등의 갖은 정치 공작도 주저하지 않았죠. 그 결과 1974년 2월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출된 김정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것이 조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충수라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련 그놈들이 우리에게 건설 기술이 노출될까봐 설계를 거부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보고한 김정일은 주체적이고도 독립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일성에게 간문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는데요. 김정일의 의도대로 소련의 배신에 격분한 김일성은 곧바로 서해 관문을 건설할 것을 결심했죠. 1981년 5월 대동강 하구로 이동한 김일성은 지도를 펼치고 직접 서해 관문 건설 위치를 지정합니다. 해당 위치에 관문을 건설할 경우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해진다라는 북한 내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김일성의 고집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수심과 조수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신 수령님의 결정에 감히 반발하는 것은 대역죄나 마찬가지였기에 실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밤낮 없이 설계에 매달려야만 했죠. 그렇게 착공된 서해 관문 공사는 시작부터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규모가 너무나 방대해 장기간의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단 3년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수령님이 살아생전 보지 못하는 공사는 그 의미가 없다. 남들이 10년, 20년 걸려서 하는 공사라면 우리는 3년, 5년 내에 할 수 있다. 곧 70대에 접어드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서해 관문 완공이라는 치적을 남겨 권력 승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김정일의 정치적 의도가 듬뿍 담긴 시간 제한 때문이었죠. 실무자들에게 있어 크게 다행이었던 것은 북한에는 사실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수십만 명과 민간 노동자 수만 명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북한은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내리치는 최악의 날씨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속도전에 안전장치 따위가 존재할 리 만무했고 평균 2명에서 7명의 사망자가 매일같이 발생했죠. 이러한 참상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현장에 방문해 끊임없이 공사를 재촉했습니다. 다급해진 실무진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폭탄을 든 잠수부를 투입하여 보이는 족족 해저암석을 폭파하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작업을 시행했죠. 그러나 애초부터 3년이라는 공사 기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압박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결국 착공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6년 6월 24일에서야 서해 관문이 가까스로 완공되었는데요. 수천 명이 사망한 지옥 같은 공사 속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했죠. 문제는 서해 관문 완공까지 투입된 공사 비용이 북한이 발표한 공식적 수치만 해도 40억 달러로 당시 북한 GDP의 약 30%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사 비용이 약 60억 달러까지도 추산되기에 말 그대로 북한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서해 관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성대한 완공식을 마치고 운영이 개시된 서해 관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기술자들이 무엇을 우려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죠. 서해 관문 안쪽에 위치한 남포항은 평양에 지속적인 물자 공급을 가능케 하는 서해권 무역의 핵심 항구입니다. 김일성은 관문 건설을 통해 대동강 중상류에서 토사가 섞인 물이 내려오는 탓에 1,000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통항하기 힘들다는 남포항의 기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김일성의 의도대로 대동강의 수량이 증가하며 대형 선박의 통항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커다란 문제가 터져 나왔죠.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살짝 얼음이 떠다녔던 남포항의 바다가 서해 관문 건설 이후 유속이 느려지며 매년 80일가량 꽝꽝 얼어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막힌 바닷길은 농업과 공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느닷없이 남극을 방불케 하는 겨울철을 맞게 된 물고기들이 동사하며 어업에도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심지어 바다가 얼지 않는 나머지 285일 동안 선박이 원활히 통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서해 관문은 다리 위로 철도를 건설해 육상 교통로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방식을 위해서는 다리를 복층 구조로 건설해 철도를 사용 중일 때도 그 아래로 선박이 통항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으로 이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서해 관문은 철도를 사용 중일 때는 선박이 통항할 수 없고 선박이 통항 중일 때는 철도를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관문이 되고 맙니다. 도저히 김일성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조선의 특수부대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침투하는 것을 우려한 설계가 아닐까 하는 억지 추측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양의 명물인 대동강 숭어꽃까지 사라지고 말았죠.
전 북한 내각 부총리 전하철의 회고록에 따르면 1993년 1월 15일 대동강 숭어국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김일성이 전하철에게 직접 식당에서 숭어국을 주문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명령대로 식당에 방문해 숭어국을 시킨 전하철은 대신 명태국을 받아들게 되는데요. 산란기에 먼 바다로 나가는 숭어가 간문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며 어획량이 실종 수준에 가깝게 급감한 탓이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하나에는 진심이었던 김일성 부자는 전하철의 보고에 탄식하며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물고기 길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간문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는 한 만족할 만큼 숭어 어획량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당초 서해 관문의 목표 중 하나였던 수력 발전소마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당초 착공 전부터 발전소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한 안에 관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상부의 재촉에 발전소 건설을 포기했던 탓이었습니다. GDP의 30%를 사용한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투자가 단행된 서해 관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과도한 욕심과 독선적인 고집으로 점철된 설계와 건설 과정은 서해 관문을 북한 경제의 재앙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었죠. 서해 관문의 실패는 북한의 끝없는 세태와 참혹한 민생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관문을 국가 최대의 자랑거리로 꾸준히 선전하는 중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서해 관문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방북 당시에도 김일성이 직접 소개를 맡았을 정도였죠. 북한의 자부심 넘치는 열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서해 관문은 선진국조차 몇 세기에 걸쳐야 가까스로 건설 가능할 세계 굴지의 건축물이며 20세기의 기적이자 부강함의 상징이라는 것인데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영도자들이 이끄는 조선 인민만이 세울 수 있는 위대한 기념비라고 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서해 관문은 그 정도로 대단한 시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탈북자들 역시 서해 관문의 건설에 수세기가 필요하다면 인천대교는 고려시대부터 지어졌다는 말인 것과 같은 농담을 하며 남한과 북한의 기술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서해 관문의 4배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고 있으나 투입된 비용은 약 3조 원으로 환율과 시대적 물가를 고려해 계산할 경우 서해 관문의 6분의 1에 불과하죠. 한편 만약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시 서해 관문의 운명은 해체 후 재건설되거나 아예 방치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개보수가 힘들 정도로 조악하게 설계된 데다 부실 공사 탓에 곳곳에 노후화가 발생하는 중이며 심지어 최근 북한이 전력난으로 서해 관문의 작동을 중지하는 일이 잦아져 내부의 물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오염 문제 역시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문제를 전부 차치하고 서해 관문은 어찌되었건 김정일이 의도한 제 역할을 다하는 중이죠. 그 역할이란 바로 북한의 미래를 대가로 부자 세습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3대 세습 끝에 현재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있는 북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 중인 영도자의 치하에 있는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해 보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